고요함이 소리가 된다면 강지원 회장의 저택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일 터였다.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지금은 왕좌에 앉은 늙은 왕만이 홀로 지키는 텅 빈 성과 같았다. 육중한 철문을 지나 길게 뻗은 진입로 양옆으로는 한때 전문 정원사의 손길로 완벽하게 다듬어졌을 나무들이 이제는 제멋대로 자라나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저택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값비싼 위용을 뽐냈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박물관 같았다. 이곳의 유일한 관람객이자 전시품인 강지원 회장은 매일 아침 정확히 6시면 눈을 떴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가져와 그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10년 전 그의 세상은 아내의 마지막 숨과 함께 무너졌다. 그리고 2년 전 뇌졸중이 그의 몸 왼쪽을 앗아가면서 남은 세상마저 반쪽이 나버렸다. 한때 호령 한마디로 거대한 건설 제국을 움직였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나직한 읊조림이 되었고 골프채를 쥐고 필드를 누비던 단단한 다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을 듣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의 자존심은 달아빠진 다리 근육처럼 힘을 잃어갔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지독한 고독과 날카로운 신경질 뿐이었다. 그의 하루는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무미건조하게 굴러갔다. 정해진 시간에 하는 물리치료, 소금기를 거의 뺀 건강식, 그리고 창가에 앉아 멍하니 정원을 내다보는 것. 그것이 그의 일과의 전부였다. 자식들은 바빴다. 아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물려받아 아버지만큼이나 일에 미쳐 있었고 딸은 유력 가문의 시집가 사교계의 여왕으로 사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의무감에 들러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는 서둘러 자신들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방문은 오히려 강 회장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할 뿐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간병인과 가정부가 이곳을 거쳐갔다. 그들은 모두 강 회장의 까다로운 성미와 저택의 숨막히는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고 두 손을 들었다. 어떤 이는 그의 신경질적인 잔소리에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그림자처럼 지내는 생활에 질려 떠나갔다. 강 회장에게 그들은 그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름 없는 얼굴들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수연이라는 여자가 왔다. 50대 후반에 이렇다 할 특징 없는 평범한 인상의 여자였다. 그녀는 소개소를 통해 온 다른 이들처럼 살갑게 웃지도 부산을 떨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한 눈으로 강 회장을 한번 보고 집안을 둘러본 뒤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처음 강 회장에게 건넨 말의 전부였다. 오수연의 존재감은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였고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그의 휠체어를 밀었다. 이전의 간병인들이 하던 일과 똑같았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랐다. 강 회장이 처음으로 그 차이를 인지한 것은 그녀가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그는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들은 많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휠체어를 타고 서재에 들어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퀴퀴한 종이 냄새 대신 은은한 햇볕 냄새가 났다. 책들은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잊혔던 가족 앨범들이 다 껴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다. 기억의 강물이 역류하듯 잊고 있던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오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 회장이 좋아하는 국화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나갔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지 않았지만 항상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택의 뒤편, 오랫동안 버려져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작은 텃밭에서 일어났다. 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수연이 그곳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잡초를 뽑고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일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곳에는 작은 모종들이 줄지어 심겼다. 뭘 하는 거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강 회장이 무심한 척 물었다. 약초를 좀 심었습니다. 회장님 다리 찜질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쑥이랑 박하, 그리고 상처에 좋은 약초들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시선은 창밖의 그 작은 텃밭에 더 자주 머물렀다. 삭막했던 그의 시야에 초록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비가 온 다음 날 아침이면 흙냄새와 섞인 싱그러운 쑥 향기가 열린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실내로 들어왔다. 그 향기는 강 회장의 메마른 감각을 부드럽게 자극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보살핌의 냄새였다. 오수연은 죽어있던 공간에 조용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책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듯 이 거대한 저택과 그 주인의 마음에 쌓인 고독의 먼지를 소리 없이 닦아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까다롭고 무뚝뚝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 사이로 낯선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그 감정의 이름을 몰랐다. 그저 창밖의 작은 약초밭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쑥 향기가 나는 날에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쉬게 되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인지할 뿐이었다. 한 여자의 조용한 욕망, 즉 누군가를 보살피고 싶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 소박한 욕망이 한 남자의 닫힌 세상의 문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계절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강주원 회장의 저택에도 가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고 정원의 나무들은 조금씩 빛깔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수연이 이 집에 온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의 일부가 된 듯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 그녀가 부엌에서 그릇을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녀가 가꾸는 약초밭에서 풍겨오는 옅은 풀 향기까지 모든 것이 강 회장의 삭막한 일상에 스며들어 익숙한 배경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말보다는 습관으로 깊어졌다. 오수연은 강 회장의 표정만 봐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다. 굳게 담은 입술은 통증을 참고 있다는 신호였고 미간의 희미한 주름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그녀는 묻지도 않고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 그의 곁에 놓아두었다. 생강의 알싸한 향이 폐부 깊숙이 퍼질 때면 강 회장은 뻣뻣했던 어깨의 힘이 조금은 빠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커다란 대야에
따뜻한 물과 직접 말린 약초를 넣고 그의 발을 씻겨주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완강히 거부했던 일이었다. 남의 손에 자신의 흉하게 굳어버린 발을 맡긴다는 것은 그에게 굴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정성스럽게 그의 발을 주물렀다. 따뜻한 물의 온기와 그녀의 단단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뇌졸중으로 망가진 몸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한 사람의 남자일 뿐이었다. 강 회장의 시선은 점점 더 오랫동안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는 더 이상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는 그녀의 모습을, 빨래를 넣는 그녀의 야윈 팔을, 그리고 저녁 노을을 등지고 서서 잠시 먼 산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을 쫓았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 속에는 인상 좋은 한 남자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일 터였다. 그녀는 사진을 보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강 회장은 그녀의 곧게 편등에서 사무치는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서 외로운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와 그녀는 각기 다른 이유로, 다른 시간 속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었다. 그 동질감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 다리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늦가을 밤이었다. 그날따라 강 회장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낮부터 신경통이 그를 괴롭혔고 저녁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의 잠은 얕고 불안했다. 안 돼, 안 돼. 어둠 속에서 강 회장의 잠꼬대가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거기 서가지 마. 여보,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 10년 전,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날의 꿈이었다. 하얗게 질린 아내의 얼굴, 차갑게 식어가던 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이 생생하게 그를 덮쳐왔다. 그는 허공에 손을 뻗으며 애원했지만 아내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허우적대던 강 회장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걱정스러운 얼굴의 오수연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악몽글 꾸셨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그것도 가장 비참했던 기억의 편린을 타인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맹렬한 수치심이 밀려왔다. 나가봐요. 누가 들어오라고 했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하지만 오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왔다.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마음이 좀 진정되실 겁니다. 그녀는 우유잔을 그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강 회장은 뿌리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잔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우유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그저 그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따뜻한 우유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강 회장의 거친 심장 박동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수치심이 가라앉은 자리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차올랐다. 그것은 안도감이었다. 칠흑 같던 공포의 순간에 누군가 자신의 곁에 있어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함께해 주었다는 사실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녹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다. 미안하오. 괜한 추태를 보였군. 아닙니다. 오수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직하게 덧붙였다. 살다 보면 꿈속에서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 역시 꿈속에서 붙잡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상실의 아픔을 공유한 두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굳게 닫혀있던 강 회장의 마음의 빗장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다. 그 틈으로 행랑채 약초밭의 쑥 향기보다 더 진한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열렸던 마음의 문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쉬이 닫히는 법이다. 강지원 회장과 오수연 사이에 조심스럽게 쌓이던 옹기는 예상치 못한 외부의 항의 앞에 속수무책으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 한기는 다름 아닌 강 회장의 자식들이 몰고 온 것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서리가 내린 어느 주말 오후 검은색 세단 2대가 위압적인 소리를 내며 저택의 진입로로 들어섰다. 강 회장의 아들 강민혁과 딸 강서희였다. 그들의 방문에는 늘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묻어 있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연말 이사회 안건과 계열사 지분 정리 문제. 그들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도장을 찍어줄 필요가 있는 상황샹 왕과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들 민혁은 값비싼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아버지에게서 나는 쑥향기 대신 차가운 향수 냄새와 야망의 냄새가 났다. 그는 회사를 물려받은 후 공격적인 경영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오랜 경영 철학이었던 사람 중심의 가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오랜만이구나. 아가, 일이 많이 바쁜가 보지. 딸 서희는 화려한 모피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버지를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저택의 값비싼 그림과 도자기들을 훑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상속 지분을 미리 계산해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수연은 묵묵히 차와 다과를 내왔다. 그녀는 주인의 자식들 앞에서 최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런 그녀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아버님,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꽤 오래 계시네요. 서희가 찻잔을 들며 비꼬는 듯한 투로 말했다. 이전의 가정부들이 몇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나갔던 것을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일은 잘하고 있어. 조용하고 부지런해. 강 회장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칭찬이 오히려 자식들의 경계심을 부추겼다. 조용한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죠. 민혁이 나직이 말했다. 그는 오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뒤로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처럼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하더군요. 강 회장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쓸데없는 소리.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야말로 순진하시네요. 서희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아버지가 사람 좋으신 건 알지만 저 여자의 욕망까지 꿰뚫어 보실 순 없잖아요. 돈 많은 늙은이 옆에 붙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욕망 말이에요. 욕망이라는 단어가 독침처럼 강 회장의 귓가에 박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오수연의 묵묵한 보살핌 속에서 욕망과는 거리가 먼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오수연의 모든 행동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가 매일 밤 정성스럽게 해주던 약초 찜질, 아픈 등을 밤새 주물러 주던 손길, 그의 입맛에 맞춰 세심하게 준비하던 식사들, 그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환심을 사서 신뢰를 얻은 뒤 결국에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너무 앞서가지 마라. 너희는 이 집안일에 신경 쓸 것 없다. 강 회장은 애써 불쾌감을 감추며 자식들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자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오수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아버지, 저희가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저 여자,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저희가 사람 시켜서 뒷조사라도 한번 해볼까요? 분명 뭔가 나올 겁니다. 그만하랬다. 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자식들인지 아니면 의심의 씨앗을 품기 시작한 자기 자신인지 그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 회장은 오수연을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친절을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약초 찜질을 준비해오면 그는 오늘은 괜찮으니 그냥 두시오 라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그의 건강을 염려해 영양식을 만들어 오면 입맛이 없으니 치우시오 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태도가 변하자 오수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주인의 기분이 좋지 않으려니 생각하고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변함없는 태도가 강 회장에게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저 여자, 정말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이렇게 차갑게 구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저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걸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자식들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강 회장의 외로운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무섭게 자라났다. 그는 오수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휴일에는 어디에 가는지, 심지어 그녀가 버리는 쓰레기 봉투까지 훔쳐보려 했다. 물론 아무것도 나오는 것은 없었다. 그녀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로웠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증거가 없어도 스스로를 증명하며 몸집을 불려가는 괴물과 같았다. 강 회장은 자신의 의심이 만들어낸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오수연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온기를 거부했고 다시 예전의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노인으로 돌아갔다. 밤이 되면 악몽이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오수연이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멀리서 그의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낮 동안 그가 보여준 차가운 거절에 감히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강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둠 속에서
홀로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필사적으로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손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었다. 따뜻함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향한 불신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속절없이 병들어가고 있었다. 강지원 회장의 마음속에 자라난 의심의 독버섯은 저택 전체의 공기를 오염시켰다. 한때 약초 향기와 따뜻한 찻김으로 채워졌던 공간은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과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오수연은 영문을 몰랐다. 친절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까지 보여주던 회장님이 왜 갑자기 자신을 적대시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식들이 다녀간 후부터 시작된 변화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뿐,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독을 풀어놓고 갔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지만 이전과 같은 정성을 담지는 못했다. 아니, 담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차갑게 되돌아왔다.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찻잔은 그의 손에 닿기 전에 식어버리는 것 같았고, 그녀가 정성껏 차린 식사는 그의 혀에 닿기 전에 맛을 잃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달력의 한 날짜가 오수연의 눈에 들어왔다. 11월 15일. 그날은 저택의 서재 한쪽에 놓인 영정사진 속 온화하게 웃고 있는 강 회장 아내의 기일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집안의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예전의 가족 수첩을 발견했고, 그곳의 날짜와 함께 나의 사랑, 윤희라고 적힌 강 회장의 젊은 시절 필체를 보았다. 오수연은 그날이 되면 강 회장이 유독 힘들어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그는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식사도 거른 채 술만 마셨다고 이전의 가정부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올해도 분명 그럴 것이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을 테고, 그는 이 넓은 집에서 홀로 아내를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할 터였다. 그녀는 며칠을 망설였다. 지금처럼 냉랭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오히려 그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연민이 차올랐다. 그는 강하고 오만한 회장님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한 명의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에게 위로가 될 만한 일을 해야겠다고. 그녀는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다. 예전에 서재를 청소하다가 먼지 쌓인 책장 구석에서 발견했던 고인의 낡은 요리 노트를 떠올렸다. 그 노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녀가 생전에 즐겨 만들었던 음식들의 조리법이 적혀 있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아이들이 잘 먹는 잡채. 오수연은 그 노트를 꺼내 밤늦도록 읽고 또 읽었다. 기일 하루 전날 그녀는 휴가를 내고 새벽같이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요리 노트에 적힌 대로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꼼꼼하게 골랐다. 그리고 저택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뭉근한 불에 오랫동안 졸인 갈비찜, 색색의 고명을 정갈하게 올린 잡채, 담백하게 부쳐낸 생선전, 그리고 고인이 특히 좋아했다는 맑은 토랑국까지 부엌에는 오랜만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냄새였다. 그녀는 음식을 만들면서 돌아가신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홀로 슬픔을 감내하고 있을 강 회장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 음식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작은 교자상에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차려냈다. 제사상처럼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음식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을 들고 하루 종일 굳게 닫혀 있던 서재 문을 노크했다. 회장님, 저녁 식사하셔야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 안은 어두웠고 독한 위스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의 비어있는 위스키병과 잔이 놓여 있었다. 나가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 합니다. 빈속의 술은 몸에 해롭습니다. 오수연은 그의 옆에 교자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갈비찜, 잡채, 토랑국, 그 음식들을 본 강 회장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아내가 살아생전 자신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늘 해주던 음식들이었다. 잊을 수 없는 아내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 그러나 그 반가움은 아주 잠시였다. 곧이어 그의 머릿속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저 여자의 욕망을 꿰뚫어 보실 순 없잖아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의심의 안개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흐려놓았다. 이 모든 것이 저 여자의 계산된 연극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죽은 아내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자신의 마음을 얻어내려는 소름 끼치는 수작으로 느껴졌다. 자신의 가장 신성하고 아픈 기억을 저 여자가 감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다 뭐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교자상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던 음식들이라. 돌아가신 사모님께서도 즐겨 만드셨다고 들어서. 오수연은 그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이 불에 기름을 부으는 격이 되었다. 누가 당신 따위에게 그런 짓을 하라고 허락했소. 강 회장은 휠체어 팔걸이를 부숴줘라 내리치며 포효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아내를 들먹이며 이런 역겨운 짓을 하는 거요, 당신. 도대체 속셈이 뭐야? 이 집에서 뭘 더 얻어내려고 이런 가짜는 연극을 하는 거니 아고. 그의 폭언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오수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진심, 그녀의 위로, 그녀의 연민이 한순간에 역겨운 짓. 가짜는 연극으로 매도당했다. 그녀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서 있을 뿐이었다. 당장 이 상을 내 눈앞에서 치우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사적인 영역에 발 디딜 생각 마시오. 당신은 그저 이 집의 가정부일 뿐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오수연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두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교자상을 다시 들어 올렸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재를 걸어 나왔다. 닫히는 문 뒤로 강 회장의 거친 숨소리와 위스키 잔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서재 문이 닫히는 순간 오수연의 세상도 함께 닫혔다. 그녀는 들고 있던 교자상을 부엌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온기 하나 없이 식어버린 음식들은 마치 그녀의 산산조각 난 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눴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 대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모욕감,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 그녀의 진심은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고 그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당신은 그저 이 집의 가정부일 뿐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자신은 가정부였다. 돈을 받고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 하지만 그녀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도 마음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막막함. 까다로운 주인의 비위를 맞추며 보냈던 숨막히는 시간들. 그러다 그의 외로움을 보았고 그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녀는 그를 단지 고용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하기 시작했다. 약초를 심고 밤새 그의 등을 쓸어내리고 그의 악몽을 달래주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곳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싶었다. 그와 자신의 메마른 삶에 작은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주제넘은 짓띠 되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이곳에 머문다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부정하고 짓밟힌 자존심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았다. 돈 때문에, 생계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기에는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너무 깊었다. 그날 밤 오수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짐을 꾸렸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옷 몇 벌, 달아빠진 책 몇 권, 그리고 액자에 담긴 남편의 사진이 전부였다. 그녀는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돈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음을, 그의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었음을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증명하고 싶었다. 짐을 다 꾸린 그녀는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무어라 장황하게 쓰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를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펜을 들어 간결하게 몇 줄을 적어 내려갔다. 그동안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였다. 서명도, 다른 어떤 인사도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고 그 옆에 저택의 열쇠, 꾸러미를 나란히 놓았다.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본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강지원 회장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깼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간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오수연이 차려온 밥상, 그리고 자신이 퍼부었던 폭언들.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질려 있었는지가 선명했다. 순간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야. 분수를 모르는 여자에게 따끔하게 충고해 준 것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이봐요 사람 불러. 그는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저택은 불길할 정도로 고요했다. 사람 부르랬잖아. 그는 다시 한번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부딪혔다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이상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옮겨 앉았다. 그리고 직접 휠체어를 몰아 침실 문을 나섰다. 집 안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다. 늘 은은한 국화차 향이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던 공간에 이제는 차갑고 메마른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는 부엌으로, 거실로, 그리고 그녀의 방문 앞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그녀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부자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가 쓰던 소지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돌려 식탁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놓여있는 하얀 편지 봉투와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확인하는 죄수처럼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짧은 세 문장,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작별 인사. 하지만 그 어떤 장황한 비난보다도 그 세 문장이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다.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떠난 것이다. 강 회장은 편지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지 가정부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던 유일한 사람을, 자신의 흉터와 약점까지도 묵묵히 보듬어 주던 사람을, 자신의 지독한 외로움을 말없이 나눠주던 동반자를 제 손으로 내쫓아 버린 것이다. 자식들이 심어놓은 의심,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늙고 병든 자신에 대한 분노가 한 여자의 순수한 진심을 난도질했다. 그는 그녀의 욕망을 의심했지만 정작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따뜻함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 먼저 밀어내는 비겁함. 그것이 그의 욕망의 정체였다. 유후흑, 강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텅 빈 식탁 위에 엎드려 오열했다. 한때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저택의 침묵이 이제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사방의 벽들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고 모든 가구들이 그의 어리석음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뼈저리게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늦어도 너무 늦은 후회였다. 오수연이 떠난 후 강지원 회장의 저택은 빠르게 생기를 잃어갔다. 마치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시신처럼 거대한 저택은 하루가 다르게 차갑고 황량하게 변해갔다.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렀지만 붕괴의 속도는 끔찍할 정도로 빨랐다. 강 회장은 소개소를 통해 새로운 간병인들을 들였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수다스럽고 쾌활했지만 그녀의 과장된 웃음소리는 저택의 침묵 속에서 소음처럼 겉돌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신경질적인 투정에 사흘 만에 울음을 터뜨리며 그만두었다. 두 번째로 온 사람은 경력이 많은 베테랑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만 처리했다. 그녀의 보살핌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 회장은 마치 로봇에게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일주일 만에 그녀를 해고했다. 그 후로도 몇몇이 더 거쳐갔지만 아무도 오수연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다. 그들은 아무도 비 오는 날이면 그의 무릎이 쑤신다는 것을 알아채고 먼저 생강차를 끓여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잠 못 이루는 밤, 그저 묵묵히 곁에 앉아있어 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거친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읽어내지 못했다. 그들에게 강 회장은 까다롭고 돈 많은 고용주일 뿐 보살펴야 할 마음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강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다. 오수연이 베풀었던 것은 단순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만 가능한 깊은 이해와 정성 칭찬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그는 돈으로 그녀의 시간과 노동은 살 수 있었지만 그녀의 진심까지 살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진심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짓밟아 내쫓아 버렸다.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입맛이 없어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다. 근육은 약해졌고 신경통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마음의 통증이었다. 지독한 후회와 그리움이 그의 심장을 밤낮으로 좀먹었다. 그의 절망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은 창밖에 작은 약초밭이었다. 오수연이 떠난 후 그곳을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애지중지 가꾸던 쑥과 박하, 로즈마리는 주인의 손길을 일차 마치자 시들기 시작했다. 잎사귀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줄기는 힘없이 땅으로 고꾸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기세등등하게 자라나 생명의 마지막 흔적마저 집어삼키려 했다. 한때는 창문을 열면 싱그러운 풀향기가 실내로 스며들어왔지만 이제는 어떤 향기도 나지 않았다. 그저 썩어가는 식물의 비릿한 냄새와 흙먼지만이 바람에 실려 올 뿐이었다. 강 회장은 매일같이 휠체어에 앉아 죽어가는 약초밭을 바라보았다. 시들어가는 저 작은 밭이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한때 누군가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잠시나마 생기를 되찾았던,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온기를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와의 마지막 순간을 곱씹었다.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잔인한 말들이 귀신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아내를 들먹여. 주제를 알아야지. 그는 그때 왜 그런 말을 내뱉었을까? 자식들의 이간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병든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다시 한번 상처받게 될까봐. 그녀의 따뜻함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오히려 그 따뜻함을 잃게 될까봐 지레 겁을 먹고 그녀를 밀어냈던 것은 아닐까. 어느 비 오는 오후 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이봐요, 차 한 잔만. 생강차로.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공간에 그의 갈라진 목소리만이 힘없이 흩어졌다. 그는 그제야 온전히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이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그녀의 보살핌이 그리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라는 사람 자체가 그리웠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빛, 그리고 가끔씩 그를 향해 지어주던 희미한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는 휠체어를 힘겹게 움직여 책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먼지 쌓인 구석에서 오수연이 한번 정갈하게 닦아주었던 낡은 요리 노트를 꺼내 들었다. 아내의 손때 묻은 노트였다. 그는 거칠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아내의 글씨와 함께 희미한 연필 자국으로 회장님 입맛에 맞게 설탕은 조금만이라고 적힌 또 다른 글씨가 있었다. 오수연의 필체였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내의 요리를 재현하면서도 현재의 자신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더했던 것이다. 그 작은 메모는 그녀의 진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을 역겨운 연극이라며 매도했다. 내가 무슨 짓을. 그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알량한 자존심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후회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바로잡고 진심을 전해야만 했다. 그것이 망가져버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늦었지만 간절한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었다. 죽어버린 약초밭의 마른 흙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위태롭지만 필사적인 결심이었다. 흐느낌이 잦아들었을 때 강지원 회장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 하나가 자리 잡았다. 후회만 하고 앉아있기에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는 오수연을 찾아야만 했다. 잃어버린 온기를. 그리고 짓밟아버린 자신의 양심을 되찾기 위해 그는 평생을 지탱해 온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손발이 되어준 김 비서를 저택으로 불렀다. 김 비서는 강 회장이 창업 시절부터 함께해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회사를 아들 민혁에게 물려준 후에도 여전히 강 회장의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저택을 찾은 김 비서는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알아차렸다. 한때 오수연 씨가 있을 때 잠시나마 감돌았던 생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예전보다 더 깊고 음산한 침묵이 저택을 지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강 회장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 헬쑥해진 얼굴, 푹 꺼진 눈, 그리고 희망을 잃은 사람 특유의 공허한 눈빛.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짐 비세요, 왔는가? 강 회장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잠시 창밖에 시들어버린 약초밭을 바라보다가 어렵사리 본론을 꺼냈다. 사람을 좀 찾아줘야겠네. 누구를 찾으시려는 겁니까? 오수연 씨, 얼마 전까지 여기서 일했던 분일세.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오수연이라는 가정부가 들어온 후 회장님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둔 것도 의아했는데 회장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까지 하다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오랫동안 강 회장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 알겠습니다. 성함과 이전에 일했던 소개소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른다네. 그저 찾아주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 없는 오만한 남자였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비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단순히 전 가정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김 비서의 수소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는 먼저 오수연이 일했던 소개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소개소에서는 그녀가 일을 그만둔 후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았고 연락처도 바뀌어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녀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을 감춘 뒤였다. 김 비서는 다음으로 그녀의 자식들을 찾아 나섰다. 주민기록을 통해 알아낸 아들 내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딸은 결혼해서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접근해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다. 하지만 자식들 역시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어머니가 원래 좀 무뚝뚝하세요. 한번 마음먹으면 저희한테도 잘 알리지 않으시고요. 아마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싶으신가 보죠. 곧 연락 주시지 않겠어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그저 가끔씩 들여다봐야 하는 존재일 뿐. 그녀의 내면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그녀가 왜 모든 것을 끊고 사라져야만 했는지는 관심 밖의 일처럼 보였다. 강 회장은 김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와 그녀는 자식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한 닮은 골의 외로운 영혼들이었다.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그녀가 갈 만한 친척집, 친구 집을 모두 뒤졌지만 허사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모든 인연의 끈을 끊어내고 있었다. 강 회장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영영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쳐왔다. 그는 매일 밤 그녀에게 용서를 비는 꿈을 꾸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김 비서로부터 희미한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회장님, 아무래도 찾은 것 같습니다. 김 비서는 그녀의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던 중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강원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묵호, 그곳의 작은 시장 어귀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그녀의 카드가 사용된 기록이 있었다. 단 한 번의 기록이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실마리였다. 김 비서는 곧장 묵호로 향했다. 그가 며칠간의 탐문 끝에 알아낸 사실은 놀라웠다. 오수연은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북적이는 여객 터미널 근처 허름한 2층 건물의 한 칸을 새 내어 작은 찻집을 열었다고 했다. 봄날이라는 이름의 찻집이었다.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테이블이 4-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관광객들보다는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나 뱃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직접 담근 쌍화차와 생강차가 맛있다고들 합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듣는 동안 강 회장의 눈앞에는 바다 내음과 함께 짭짤한 바람이 부는 작은 항구 도시의 풍경이,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찻잔을 닦고 있을 오수연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위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고 있었다. 봄날이라니,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의 봄을 그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다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나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유령의 성에 갇혀 죽어가는 약초밥만 바라보며 남은 생을 보낼 수는 없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묵호로 갈 준비를 하게. 내가 직접 가야겠네. 그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수십 년 전 황무지 위에 건설 제국을 세우기로 결심했던 젊은 시절처럼 단호하고 결연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여전히 황량한 약초밭 너머로 그는 푸른 동해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와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을 그녀의 봄날을 보고 있었다. 서울에서 묵호까지의 여정은 늙고 병든 강지원 회장에게는 고행과도 같았다. 몇 시간을 차 안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굳어버린 관절은 비명을 질렀고 낯선 길 위에서의 흔들림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다. 김 비서는 그의 곁에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강 회장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삭막한 도시의 빌딩 숲에서 푸른 산과 들로 그리고 마침내 탁 트인 바다로 바뀔 때까지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앞만 응시했다. 이 힘겨운 여정은 그가 치러야 할 속주의 첫 단계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차가 마침내 묵호항에 도착했을 때 비릿한 바다 내음과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그를 맞았다. 평생을 도시의 중심에서 살아온 그에게 항구의 풍경은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낡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부두, 생선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활기찬 외침, 그리고 끈적하게 달라붙는 해풍까지 모든 것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저택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삶의 에너지가 넘실거렸다. 김 비서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린 강 회장은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봄날 찻집은 여객 터미널 뒤편. 낡은 상가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이라고 하기에도 쑥스러울 만큼 작은 나무판에 서툰 솜씨로 봄날 찻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삐걱거리는 유리문을 천천히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찻집 내부는 작고 아늑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4-5개가 전부였고 창계는 작은 화분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진한 쌍화차와 생강향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향기의 중심에 오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 안쪽에서 찻잔을 닦고 있었다. 수수한 면 원피스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다. 서울에서의 단정한 가정부 복장과는 달랐지만 그녀 특유의 차분하고 정갈한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문 앞에 서 있는 강 회장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스치듯 지나가는 경계심.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다.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듯 힘겹게 터져 나왔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조금 야윈 듯했다. 하지만 헬쑥해진 그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 평온함을 자신이 깨뜨리러 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잠시 앉아도 되겠어.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 쪽 자리로 안내했다. 김 비서는 두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찻집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수연은 기계적으로 움직여 따뜻한 생강차 2잔을 가져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몸도 편치 않으신 분이 이렇게 먼 곳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그녀의 말투는 깍듯했지만 그 안에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강 회장은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익숙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켰던 그였지만 지금은 단어 하나를 고르는 것조차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오수연 씨, 그는 겨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가 달라고 온 것이 아니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오수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사과하려 왔어.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그는 자신의 평생의 오만과 자존심을 모두 무너뜨려야만 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틀렸어. 당신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내뱉었던 모든 말들, 내 모든 행동들, 진심으로 사과하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끝내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신음이 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숙여본 적 없던 그의 머리가 지금 한 여자 앞에서 깊이 숙여져 있었다. 나는 두려웠던 것 같소. 당신의 따뜻함이, 당신의 진심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게지. 내 자식들이 던진 몇 마디 말에 흔들릴 만큼 내 마음은 병들어 있었고 내 자존심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의 욕망을 의심했지만 정작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은 나였소. 당신의 보살핌을 독차지하고 싶으면서도 그것이 나를 약하게 만들까봐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욕망 말이오. 나는 내 안에 그 추악함을 보기 싫어서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비겁한 짓을 한 거요. 그의 고백은 처절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내면까지 모두 꺼내 보이고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였다. 오수연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앞에 놓인 찻잔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이곳까지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더더욱 그 오만하고 강팍하던 남자가 자신의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면서도 동시에 잊으려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원망과 연민이, 분노와 이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아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당신이 이 집에 온 뒤로 내 삭막했던 인생에 아주 잠시나마 봄날이 왔었다는 것을, 그걸 내 손으로 망쳐버렸다는 것을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요. 그의 마지막 말이 찻집의 조용한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오수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사과는 그녀의 다친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을 냈지만 그 문을 다시 열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그리고 더 깊은 용기가 필요해 보였다. 강지원 회장의 처절한 고백은 봄날 찻집의 쌉싸름한 차 향기 속에 흩어지지 않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오수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거절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상처의 무게를 가늠하고 눈앞의 남자가 보여준 진심의 깊이를 헤아리는 고통스럽고도 신중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어렵게 찾은 이 작은 평화를 지키고 싶었다. 서울의 거대한 저택이 주는 숨막히는 압박감과 이유 모를 상처 대신 이곳 묵후왕의 소박한 일상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고 단골 손님들과 시시콜콜한 안부를 나누고 늦은 오후에는 텅 빈 찻집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것. 그 소소한 일상들이 그녀의 무너졌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시켜주고 있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저택으로 돌아가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오만한 강지원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늙고 병들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한 명의 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의 깊게 팬 주름과 눈물 고인 눈은 그가 보냈을 고통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를 향한 연민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꺼낸 말은 그것이었다. 강 회장의 어깨가 절망감에 미세하게 처지는 것이 보였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차 한 잔 생각나시면. 그녀는 희미한 여지를 남겼다. 강 회장은 그 말 속에 담긴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찻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기묘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강 회장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를 서울로 돌려보내고 항구 근처에 허름하고 작은 여관에 방을 하나 얻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봄날 찻집을 찾았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손님이 가장 뜸한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이제 묵호항 골목길에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찻집에 들어와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오수연이 내어주는 생강차를 시켜놓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자고 조르지도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곳에 존재했다. 때로는 창밖을 지나는 사람들을 구경했고 때로는 그녀가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를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끈질기고 조용한 존재감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오수연은 그런 그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갔다. 그녀는 그가 여관에서 제대로 식사는 하는지, 밤에는 잠을 잘 자는지 걱정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곤 했다. 그녀는 그가 찻집에 앉아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라디오 채널을 틀어놓았다. 가끔은 그를 위해 차와 함께 곁들일 작은 약과를 내어주기도 했다. 그녀의 무심한 듯한 배려 속에서 그들 사이에 얼음장 같던 관계는 아주 조금씩 봄날의 햇살 아래 눈이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고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이었다. 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찻집에 들어섰다. 그는 젖은 옷을 제대로 털지도 못하고 자리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지병인 신경통이 궂은 날씨에 도진 것이 분명했다. 오수연은 말없이 뜨거운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손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진하게 끓인 생강차를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이런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숙소에 계시지 그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걱정이 묻어나왔다. 강 회장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여기에 와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서. 그의 한마디가 오수연의 마지막 방어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 역시 그의 존재가 익숙해졌다는 것을.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무쿠는 겨울이 되면 바닷바람이 더 차가워집니다. 제 생강차가 어르신 몸을 덮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녀만의 방식의 대답이었다. 당신을 다시 돌보겠다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관계 속에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고용인과 고용주가 아닌 서로의 시린 겨울을 보듬어줄 동반자로서의 시작.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묵후항을 떠났다. 봄날, 찻집 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쉽니다. 라는 작은 팻말이 걸렸다. 그들이 타고 가는 차는 서울의 거대한 저택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은 늦게 찾아온 인생의 또 다른 봄날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원 회장의 저택에 다시 사람이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그 텅 빈 성이 아니었다. 놀라운 변화였다. 육중한 철문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굳게 닫혀 있지 않았고 제멋대로 자라나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던 정원수들은 정갈하게 가지치기 되어 따스한 햇살을 집 안으로 기꺼이 들여보냈다. 가장 큰 변화는 집 안의 공기였다. 한때는 멈춰버린 시간처럼 무겁고 차가웠던 공기는 이제 살아있는 것들의 온기로 채워졌다. 거실에는 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향긋한 차 내리는 향기가 피어올랐다. 정막을 깨는 것은 더 이상 강 회장의 고통스러운 신음이나 날카로운 호통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나누는 대화 소리, 함께 책을 읽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져 나오는 나직한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오수연은 더 이상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동반자이자 보호자였고 때로는 짓궂은 농담을 건네는 친구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거나 그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강 회장은 그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의 보살핌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이 저택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죽어버렸던 뒤뜰의 약초밭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잡초를 뽑고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일구고 새로운 약초 모종을 심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그녀가 시키는 대로 작은 모종삽으로 흙을 파거나 씨앗을 심었다. 그의 동작은 서툴고 느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흙을 만지는 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이 어렸다. 오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땀 흘려 일한 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식혜를 나눠 마셨다. 시들어 죽었던 땅에 다시 생명의 씨앗을 심는 행위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로이 일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며칠 뒤 약초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강 회장은 김 비서에게 연락해 잡고 튼튼한 소나무 묘목 한 그루를 구해오게 했다. 소나무를 심게요. 오수연이 물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잖소. 강 회장이 대답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저 나무처럼 늘 푸르렀으면 해서 말이오. 춥고 긴 겨울이 와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서로의 곁을 지켜주었으면 해서.
두 사람은 약초밭이 가장 잘 보이는 정원 한가운데에 함께 소나무를 심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서서 오수연과 함께 삽을 잡고 마지막 흙을 덮어주었다.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증명하듯 바람의 가지를 흔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늦깎이 사랑과 변치 않을 약속을 상징하는 영원한 기념수 지니엔슈였다. 그들의 새로운 일상은 평온하고 단단했다. 아침이면 함께 정원을 산책했다. 강 회장의 느린 걸음에 맞춰 오수연은 그의 팔짱을 끼고 아주 천천히 걸었다. 오후에는 햇살이 잘 드는 것일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책을 읽거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았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수연 역시 더 이상 낡은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외로움을 삼키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따뜻한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강 회장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되찾은 평온과 행복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음을, 그리고 오수연이라는 여자의 욕망이 실은 아버지를 살리고자 했던 순수한 진심이었음을 그들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택의 재산을 염탐하러 오는 대신 아버지와 오수연의 건강을 묻기 위해 진심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어느덧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지만 저택 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다. 강 회장과 오수연은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진 눈보라 속에서도 그 소나무는 꿋꿋하게 푸른 잎을 빛내고 있었다. 올겨울은 춥지 않을 것 같소. 강 회장이 나직이 말했다. 그럼요. 제가 끓인 생강차가 아주 독하거든요. 오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말에 함께 웃으며 따뜻한 찻잔을 든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포개었다. 두 사람의 늦은 봄날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깊고 평화로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나 거창한 사건 없이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조용하고도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다.